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내년 총선 전초전이 될 강서구청장 본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는데 당선자 윤곽은 오늘 밤 11시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감사 둘째 날인 오늘은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이 열립니다. 한동훈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 수사 등을 놓고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141명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했습니다. 남은 단기 체류자 중 27명은 요르단으로 대피했고 30명은 내일 항공편으로 이스라엘을 떠날 예정입니다. 최근 도심에 잇따라 멧돼지가 출몰해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을철 멧돼지가 도심에 많이 내려오는 이유와 대처법 알아봅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서울 강서구청장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투표가 잠시 전 6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민심의 바람이 든 이번 선거에 이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채림 기자. 네, 서울신문원에 마련된 가양일동 제8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투표가 시작한 지 한 1시간 좀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른 시간이지만 오전 6시에 이 투표가 시작된 이후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강서 구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투표는 이곳을 포함해서 이 서울 강서구 내 131곳의 투표소에서 이뤄집니다. 오늘 오전 7시 기준 투표율은 1.2%로 사전 투표율을 더하면 23.83%의 강서 구민들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간 치러진 사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22.64%,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건데요. 서울 강서구 인구는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은 만큼 보궐선거를 향한 높은 관심과 사전 투표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여야 모두 오늘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선자 윤곽은 언제쯤 드러날 것 같습니까? 네, 오늘 투표는 저녁 8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투표가 모두 종료가 되고 나면 이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진 뒤부터 밤 늦은 시간에야 이 개표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선자 윤곽은 밤 11시나 이 자정쯤이 돼야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개표는 마곡 실내 배드민턴장에서 이뤄지는데 사전 투표함을 시작으로 본 투표함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본투표인 만큼 유권자는 거주지에 따라서 지정된 투표장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각 세대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투표장에 가실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꼭 챙기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에서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만큼 여야 지도부는 막판까지 총력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여당은 힘 있는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를 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강조를 했습니다. 윤슬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48시간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저 진교훈이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당 지도부도 현장을 찾아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무능과 무책임에 빠져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제대로 일 좀 해봐라 라는 경고 메시지 보내주기 위한 거 맞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출근길 유세를 시작으로 강서 전역을 돌며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국민과 했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다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도 총출동해 힘있는 여당 후보론을 강조했습니다. 집권당에서 팍팍 밀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여당이 아니면 뭐 힘있게 일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정의당 권수정 후보와 진보당 권혜인 후보 등 다른 후보들도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여야 모두 승리를 통해 총선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인데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이 투표에 반영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무능과 실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 의지가 분출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힘으로 지역 재개발을 앞당기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지금 특히 강서구는 지역 개발입니다. 충분히 승부가 될 만하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네, 오늘은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와 영장 기각, 김행 후보자 검증 문제를 놓고 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당한 수단이 뭐니 하는 부가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 당시 야당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 고성과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야당은 무리한 수사 등을 이유로 한 장관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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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열리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한 장관을 상대로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파행 논란도 한 장관을 향한 공세에 쓰일 전망입니다. 갑시다. 야당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담당자인 한 장관이 이른바 김행 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인사정보관리단은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쓸모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한 장관의 거취 문제를 집중 공략하고 있는 야당이 오늘 공세 수위를 얼마나 높일지,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야 모두 마지막 유세의 총력전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강서는 사실상 이 국민의힘의 전통적으로 약세 지역으로 분류가 되죠. 이번 선거 판세 먼저 윤 부위원장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 지역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 지지세가 좀 강한 데입니다. 두터운 데이기 때문에 예. 그 전통적인 지지세를 이게 구청장 선거라는 특색을 내세워서 그것을 어떻게 소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지금 정권 심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강서구청에 대한 기존 1년역 김태우 후보의 구청장직 그렇죠. 실적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실적 위주 선거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대선 후보 때 했던 말들과 네. 지금 그 구청장 후보 민주당 후보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공약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민께 약속하는 사항인데 서로 달라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역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예. 이것에 대한 입장 정리 이런 것들도 아마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강서구 현역 의원이 3명이고요. 또 모두 민주당 소속일 정도로 지금 야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종에서는 그냥 조금 이기면 문제가 안 되고 이제 15% 이상 격차로 압승을 거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과거 선거의 데이터를 보면 강서구가 야당의 텃밭이다라는 것은 좀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예. 지난 20년 총선에서는 그때 예. 코로나 대응을 잘해서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다 당선된 건 사실인데요. 예. 그 앞에 있었던 그 총선에서는 김성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기도 했고 국회의원 경우. 예, 또 예. 21년도에 지방선거에서도 21년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당시 오세훈 시장이 11포인트 차이로 이겼거든요. 네. 그리고 22년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도 뭐 아시겠지만 김태우 후보가 당선된 곳이기도 해서 그때의 선거 상황이나 구도에 따라서 결과들이 이렇게 나온 곳이다라고 좀 보는 게 정확하고요. 예. 이번 선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보궐선거를 유발시킨 당사자가 출마를 했고 그 출마가 가능하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했고 여당에서 공천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주당과 또는 그 강서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 정권 심판론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선거가 되었고 예. 또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서 전국 선거처럼 아주 관심이 뜨거워진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권 심판으로 해서 강서 구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네. 우리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라고 하면 예. 그 득표율이 얼마나 큰 차이로 이겼느냐와 상관없이 이긴다라고 하면 곧바로 이제 그 정권 심판론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그 국정 기조 전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지만 그것이 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야 지도부의 운명도 엇갈릴 거란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당이든지요, 패배할 경우에 치명타를 입을 거다. 이런 전망인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승패보다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표 차이죠. 예. 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인데, 예컨대 이것이 인구관계가 정확히 정량적으로 입증은 안 되지만 네네.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 등 또 공약의 뭐 문제점 이런 것 등이 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는 예. 과거의 선거 결과 대비 뭐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낮아졌느냐 높아졌느냐 차이로 따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큰 차이로 이재명 당대표가 치른 선거이지만 이전 선거에 비춰서 퍼센테이지가 낮아졌다 많이. 예.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당에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좀 떨어지겠죠. 네. 이런 부분으로 자명한 것이고 만대로 저희가 큰 표 차이로 지게 된다. 그러면 김기현 형 당대표에 대한 선거 전략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겠죠. 예. 그러니까 선거 전략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라는 것은 결국 선대위를 어떻게 꿀 것인지 다음 총선을 어떤 체제로 꿀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질 것이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이 국민의힘에서는요,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내세운 이 김포공항 주변 이 고도 완화 공약, 이게 과거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김포공항 이전 공약과 모순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공약이란 것은 이제 저 국민과 유권자들과 약속인데 예. 그것을 실제로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 정부라든지 또는 주변의 지자체들과의 협의라든지 또는 조정 같은 과정들이 이제 이루어질 거고 그것이 가능해야지 이제 공약이 실현되는 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게 이 공약에 대해서 그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된 공약은 그 개항을 당대표 이전의 개항을 그 총선의 보궐선거 때의 공약이고 예. 지금 이 저 진교훈 후보가 고도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현재 김포공항이 지금 강서구에 있기 때문에 그걸 네네. 전제로 산 공약이기 때문에 예. 서로 배치되거나 뭐 모순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것에 예.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 공약들이 다 100% 이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당 대표가 했던 그 바로 옆에 개항을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이 얘기한 김포공항 이전과 지금 개발하겠다는 고도 제한 풀겠다. 이게 좀 상충되는 상황 아니에요? 고도 제한 완화라는 것은 어쨌든 공항을 존치한다는 전제하에 나온 전제가 공약이잖아요. 있죠. 예.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 민주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민주당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후보 때 세운 말은 뭐였냐면 강서구의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김포공항은 강서구의 자산이다. 따라서 지금 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개항으로 가시면서 개항에서는 이전이 이제 더 유리하니까 그러니까요. 개항으로 가면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의사결정권자인데 사실은 앞으로 그러면 저 진교훈 후보가 내세웠던 저 공약이 이행될 것인가. 가장 최근에 이재명 당대표 입장은 김포공항 이전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송영길 대표의 경우에도 시장 선거 때 서울 시민들은 김포공항 이전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접근성 때문에. 예.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개항에서 본인은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또 이전을 약속을 했어요. 예. 공약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뭔가 모순되고 그때그때 다르다. 다 공약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공약이 이행되는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고 공약을 한 당사자의 말의 신빙성, 신뢰성 이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이번 선거에서는 총 6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진보정당이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각각 후보를 내면서 진보 진영 간 경쟁도 좀 치열할 것 같은데 그 민주당을 제외한 그 진보정당의 투표 상황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우리가 누누이 이제 지적했지만 예. 전국 선거처럼 이제 커졌어요, 판이. 그래서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전당 총력 지원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는 선거라서 네. 물론 이제 소수 정당으로서 각 정당이 이제 추구하는 이제 그 가치나 뭐 공약들이 있을 건데 그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예. 이 선거가 워낙 지금 양당 체계로 지금 과열되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예. 그 소수 정당에 있는 표들이 양당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그 보궐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결과 한 오후 자정쯤에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도 보겠습니다. 국정감사 첫날인 어제 이 각 상임위마다 여야 거세게 충돌을 했죠. 국감 이틀째인 오늘 이 법사위에 법무부 국감 예정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등을 놓고 난타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먼저 한동훈 장관 등판한 만큼 야당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는데 민주당에서 어떤 점을 한 장관한테 좀 집중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뭐가 좀 문제입니까? 예, 일단은 이 국정감사가 한 해 동안의 국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전에 늘상 우리 야당과 한동훈 장관 간의 그런 정쟁하는 모습 예. 그런 것보다는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민주당도 그거에 대한 그 자료 준비라든지 이런 준비들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기존처럼 그렇게 도발적이거나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예.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법무부의 업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정치적 중립성을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 자연스럽게 이제 이번 법무부 국감에서는 이번에 영장 기각과 관련돼서 예. 이 검찰의 그 과도한 수사, 관행 이런 것들 그리고 피의 사실 공표라든지 또는 과도한 인신 구속을 통한 수사, 관행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외에도 뭐 그 대법원의 판결이 받은 그 특활비와 관련돼서 아직 뭐 시발된 영수증을 제출한다든지 아직 자료를 폐기했다든지 이런 각종 의혹들이 있거든요. 이 문제 그리고 또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그 장관 임명과 관련돼서 네. 그리고 대법원장도 이제 부결되는 초유 사항이 이제 발생했는데 이런 거 관련된 그 법무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의 그 시스템 잘 예. 운영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룰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난타전이 예상이 될 것 같아 보여요. 자, 근데 야당에서 이제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을 근거로 편파 수사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한 장관은 야당 공세 어떻게 방어할지 또 뭐 그냥 받아들여 이러지는 않겠죠? 맞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야당에 만약에 그 영장 기각을 기화로 해서 부실 수사다라고 주장을 하면 한 장관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 더 수사를 독려해달라. 부실 수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파 수사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편파 네네. 수사라는 개념은 대조적인 사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서민들한테 그런 기준을 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보편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 가능해요. 영장이 발부됐거나 기각된 이 사안 중에서 따져봤더니 이것이 나중에 법원에 가서 무죄 확률이 높더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이터를 갖다가 따져보면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보편적인 문제 제기는 가능해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영장 기각됐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왜 못하냐면 아니 영장 기각된 이유가 당대표 지위가 가장 컸잖아요. 영장 전담 판사가 당대표라는 직위를 썼고요. 네. 그다음에 건강을 본인 스스로 좀 그 생리적 훼손한 부분도 또 없지 않아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검사 사칭 위증 교사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 표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별적인 영장 기각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예. 만약에 그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의 1인에 대한 자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예. 이건 국정감사에서 할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저도 약간 좀 반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편파 수사 말씀하셨으니까 편파 수사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하나의 예를 들면 이제 이제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해서 선거법 기소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비슷한 사례였던 그 후보 당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 씨를 몰랐다라고 한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검찰은 이것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 예. 주관적 인식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무혐의 각하 처리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차별적인 거 그리고 그 야당 인사에 편중된 그 수사 예. 그리고 여당 인사에 대한 관대한 수사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한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것입니다. 형사사법 그 연구원의 그 통계에 의하면은 2015년도부터 6년 동안 구속 기소돼 가지고 무죄 받은 사람들이 905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구속 수사에 대한 오남용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있고요. 네네. 특수부 수사를 받다가 10년 동안 사망한 사람이 100명에 달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구속 수사에 대해서 구속 영장 신청을 했을 때 이게 받아들이는 확률이 82.2%랍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한동훈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판사 한 명이 하루 동안에 수만 페이지의 자료를 보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한 인신 구속을 통한 기소 관행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걸 알겠습니다. 몇 번 말했는데 이 김만배 씨를 모른다고 대통령이 얘기할 때는 상가집에 선거 어디선가 봤다. 이게 전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걸 거짓말했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무혐의가 된 거고요. 근데 자꾸만 이 문제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예. 두 번째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편파 수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국정농단 사건 때 똑같이 수사를 했어요. 심하게. 그때 민주당은 독려했잖아요.
오히려 구속하지 말라고 했나요 그때? 근데 지금에 와서 또 갑자기 또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이해관계에 따라서 국가기관의 단체인 민주당이 그렇게 입장이 바뀌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일단 법무부 국감이 지금 뜨거울 거라는 걸 좀 여기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진행을 좀 더 해보죠. 야당에서는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두고도 한 장관 책임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박주민 원내 수석 부대표의 발언을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장관 후보자들 몇몇 다 기자분들 보셨을 겁니다. 정말 장관을 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후보자들 누가 인사검증하고 있죠?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자죠? 한동훈 장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인사정보관리단은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쓸모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능력이 없거나 쓸모가 없다. 이게 매섭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책임이 이것도 한동훈 장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청와대에 있었던 민정수석에 있던 인사검증 그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해 왔잖아요. 그래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이 FBI까지 출장까지 다녀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6명의 장관급 그 후보들이 중간에 낙마를 했고요. 그다음에 18번째 이번에 신원식 장관으로 해서 18명의 장관들이 청문 보고서가 미책된 상태로 임명이 됐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인사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냐라는 기본적인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전에 이제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내정한 인사에 대해서 과연 그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문제 지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적합한 인사를 내정하는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인사검증 시스템을 몰라서 박주민 의원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사기획관실에서 인사 추천을 해가지고 검증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법무부 산하에 있지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인사검증단에서 여러 가지 세평 수집을 하고 또 국세청 등으로 자료 제출받고 본인은 체크리스트하고 이걸 대조해요. 그래서 검증 보고서를 낼 때 장관한테 같이 보고하는 거예요. 중간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중간 보고 받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검증 보고서를 내게 되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거기에 평가를 하는 거지 검증단에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증 보고서를 사실관계 그대로에서 내는 거라서 이게 인사검증단에서 만약에 어떤 걸 놓쳤다 그러면은 검증 보고서상에 뭐가 누락됐다. 지금 이거 모르시잖아요. 박주민 의원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인사검증단의 문제다. 이게 주장 자체가 한동훈 장관한테 책임 미루기고 어디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검증 보고서를 장관이 사전 보고받지 않는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법무부 국감에서 아마 치열하게 부딪힐 것 같아요. 자, 민주당에서는 국감 이후 한동훈 장관의 탄핵 여부도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죠. 이에 대한 한 장관의 반박도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장관님의 탄핵을 민주당에서는 국감 이후에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말을 홍익표 원내대표가 하셨는데 왜 지금 안 하시죠? 왜 지금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정당한 수사가 있을 때 다수당의 권력으로 그 수사를 방해하고 검사를 좌표 찍고 그리고 허위 사실을 조작이다 이렇게 퍼뜨릴 때 그걸 지적하고 그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임무를 한 것이고. 지금 내용을 들으셨습니다만 이 한동훈 장관이 탄핵 추진하려면 빨리 하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굳이 국감 이후 탄핵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글쎄요 이렇게 올려놓고 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민주당이 그렇게 제안하는 것에 가장 큰 파면을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좀 바꿔달라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고 지금 원래 이게 탄핵을 추진하려면 본회의가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월 중에는 이제 본회의가 없는 것이고 또 10월 27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감사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고 그 중간에 그 사이에 이제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헌법, 그러니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든지 또 시행령을 통한 검수 원복 이거 관련된 그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해석의 여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당한다 안 한다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기 이전에 지금 이거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그 행태들에 대한 국정 기조의 변화 이것이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고 한동훈 장관도 그 사이에 많은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법률적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라고 그러니까 변하는 거 아니에요? 탄핵이라는 게 굉장히 위중한 거잖아요. 엄중하고.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있으면 그때 탄핵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탄핵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탄핵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겠다. 또 시기 조율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탄핵이라는 게 장관직을 수행하면 안 되는 거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직을 끌어내리는 건데 지금 이런 장관을 토대로 해서 국정감사를 진행한 이후에 탄핵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거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해외 출장을 가서 하루 260만 원짜리 스위트룸에 묵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태양광 사업을 하거나 또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쓴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부채 규모가 52조 원까지 불어난 한국가스공사. 최이봉 전 사장은 해외 출장 때 호텔 스위트룸에 묵으며 하루 숙박비로만 260만 원, 사흘간 780만 원을 쓴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LH는 입학생이 12명에 불과한 사내대학을 운영하면서 교원 대부분을 퇴직자로 채웠습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부사장 등 상임이사 4명도 비전임 교원으로 채용돼 일주일에 2-3시간 강의하며 연봉 9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산업부 5급 사무관은 3년 5개월간 난방공사에서 파견온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쓴 3,800만 원어치를 공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겸직금지 규정을 어긴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전을 비롯해 공공기관 14곳의 임직원 65명은 태양광 발전 사업 등으로 24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전기나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미루면서 주요 공공기관의 금융부채가 지난 5년간 88조 5천억 원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해킹 공격에 취약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선관위를 대상으로 가상 해킹을 해봤더니 선거인 명부를 조작하거나 개표 결과도 바꾸는 게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구분하는 분류기입니다. 개표에 쓰는 장치인데 선관위는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고 각각의 분류기가 독립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의 해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가상으로 선관위를 해킹해보니 A 후보를 찍은 투표 용지가 B 후보의 표로 분류될 수 있었습니다. 개표 결과도 바꿀 수 있는 건데 투표지 분류기에 USB나 무선 통신 장비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국정원은 선관위의 투표 시스템과 내부망도 취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선관위 내부망에 침투한 뒤 사전투표용지의 투표관리인 도장 파일을 탈취하거나 투표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지를 인쇄할 수도 있었는데 이럴 경우 사전투표한 사람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게 국정원의 주장입니다. 분리된 망을 내부망이라고 하는데 보안관리 실패로 인해서 외부에서 내부망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가담하지 않는 이상 선거 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 해킹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서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물론 이제 가능성이긴 합니다만 이 투표도 조작을 하고 개표도 조작할 수 있다는 거. 글쎄 선거 결과 전체를 신뢰할 수 힘들다 이런 이야기일 수 있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자체 보안 점검에서 100점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같은 기준으로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평가했는 점수는 39점. 네. 한마디로 A+라고 자체 평가를 했는데 뚜껑을 열고 봤더니만 F학점, 낙제에서도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투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리더를 뽑는 것인데 그 어떤 그 근거 자체가 정당성이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무사안일하게 가지고 왔다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 실제 직원이 3,000명, 1년 예산이 4천억 원이나 되는 이러한 국가 조직에서 이와 같은 어떤 그
보안 불감증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고 예.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보다 상세하게 앞으로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관위하면 뭐 국가 어떤 기관보다도 보안이나 아니면 시스템이 뛰어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가요? 그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 무조건 예.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 근데 그 전에 살펴봐야 될 게 그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네. 보안이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지금 현재 선관위의 보안 장비, 뭐 방화벽이라든가 아니면 그 같이 업무망을 그 침입 방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굉장히 노후화되었다고 합니다. 네. 선관위 차원에서는 정보 보호를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예산 증액을 요청을 했고 이번의 경우에도 정보 보호 관리를 위해서 예. 29억에 상당하는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예.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정부의 예산을 보면 29억에서 반토막도 아니죠. 13억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지금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독립기관이죠. 그런데도 지금 정부 여당에서 예. 국정원 차원에서 그 보안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선관위가 요구하는 그런 정보 보호 예산을 확충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글쎄 돈이 문제라고 좀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글쎄 뭐 생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좀 자세히 안을 들여다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투표 시스템을 보면요. 사전 투표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유령 유권자를 만들어서 투표를 한 것처럼 조작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시나리오예요. 그렇습니다. 예. 선거인 명부를 조작할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없는 사람을 만들어서 네. 선거인 투표인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조작할 수도 있고 또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할 수 있고 한 네. 사람을 아니한 것으로 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보안에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투표를 했는데 투표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어떻게 되죠? 1인 1표가 아니고 1인 2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보통 선거 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걸 예. 통해서 정말 그 박빙의 선거에서 특히 수도권 같은 박빙의 선거에서 투표 결과가 뒤집히는 그런 결과가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그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의 국정원 이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 예. 이걸 이유로 해서 이와 같은 보안 점검을 지금까지 거부해 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놓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시스템이라도 본인들이 제대로 갖춰야 됐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뭐 시스템이 이렇지만 그럴 가능성뿐이지 해킹 실제로 투개표 명부가 잘못될 수 예. 있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뭔가 어떤 그 시대착오적 인식인 것 같은데 본인들 집도 아파트에 디지털 어떤 자물쇠와 함께 걸쇠를 해서 이중 네. 삼중에 보관을 네네.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이렇게 그 시스템을 관리해 왔다는 것은 예. 어느 도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투표 시스템뿐만 아니라 개표 시스템 역시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투표지 분류기를 조작하면 선거 결과값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드러난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그 선관위 내부망에 침입을 할 수가 있고 예. 투표지 분류기의 경우에도 예. 외부 저장 장치를 연결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발표를 하긴 했는데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선거를 제도를 살펴보면 투개표 방식을 보게 되면 예. 투표는 우리가 실물 투표 방식으로 예. 진행합니다. 전자 방식이 아니죠. 그리고 개표의 경우에도 수작업으로 개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그런 장치들은 기계적인 장치 같은 경우는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네. 충분히 실물 투표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재개표를 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국정원이 어떻게 보면 선관위의 그 투개표 결과에 대해서 오히려 불신을 조장하는 지나친 억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좀 더 살펴보면요. 선거 관리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뻥뻥 뚫렸다면 특정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선거 결과를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사실 큰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실제 선거를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2021년에 북한이 예. 이 선관위 그 서버를 해킹을 시도를 했고 예. 네. 실제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선관위 간부의 PC를 해킹했는 결과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악성 코드를 심어서 실제로 선관위 내부의 대외비 문건을 비롯해서 예. 각종 자료가 외부가 유출됐는데 그렇게 유출했던 세력이 누군가 봤더니만 네네.
북한의 정찰 총국 해커라고 할 수 있는 김수키라는 데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단순히 어떤 그 PC 하나만을 해킹한 것을 넘어서 지금 선관위 서버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해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수작업을 통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수작업으로 했는 것과 디지털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경우에 어떻게 됐죠?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전산 시스템이 결국 보조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혼란이 있고 선거 결과에 대한 정당성의 훼손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네. 결국 수개표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수개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전산 시스템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보완을 해야 되고 나아가 최근 같은 경우는 어떻죠? 전자투표를 합니다. 전자투표. 전자투표를 하고 있는데 전자투표가 수개표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자투표 시스템, K-보팅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도 이번 걸 계기로 해서 보안 점검을 굉장히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당장 이제 오늘 강서구청장 선거가 열리고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선관위에서 밝혔듯이 해킹은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안 점검 차원에서 아마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대선과 지선에서 정부 여당이 승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최근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비등하고 그리고 보궐선거로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사전 투표를 기록한 마당에 그 정보기관이 나서가지고 이러한 그 선거 개표 과정에서의 그런 불필요한 우려를 일으키는 것은 참 저는 좀 굉장히 위험하고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고요. 오히려 정부 여당과 지지자를 상대로 선거 불복을 조장할 우려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죠. 그 결과의 정당성을 흔들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강서 구민께서는 해킹 우려에 매몰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서 민심의 준화함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에 중요한 건 맞죠. 하지만 지금 그 검사를 했는데 모의 해킹을 했는데 뚫렸어요. 그런데 선관위가 얘기한 같이 검사했는데 선관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도대체 선관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모텔을 돌아다니며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2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이 됐습니다. 4개월 동안 투숙객 280명의 사생활이 찍혔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가방을 들고 모텔방으로 들어갑니다. 1시간 20분쯤 뒤 방을 빠져나오는 남성, 20대 중국인 A씨입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A씨는 객실 천장 환풍구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서울 관악구 일대 모텔 3곳, 7개 객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는데 투숙객 280여 명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A씨 소지품에선 3초 단위로 녹화된 불법 촬영물 140만 개가 발견됐습니다. 현재로는 호기심으로 했다고 하고 있고 특별히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중국에서 단기 체류자 신분으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자친구의 명의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경찰 수사망을 피했고 모텔을 예약할 때는 가명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6일 A씨를 구속 송치한 경찰은 영상이 유포되거나 판매된 건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네, 이스라엘 체류 국민 191명을 태운 여객기가 잠시 전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부분 여행이나 성지 순례에 나섰던 단기 체류객입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희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탑승객들 무사히 도착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는 오늘 새벽 6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현 시각에는 대부분의 승객들이 귀갓길에 오른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은 어제 오후 두바이에서 이스라엘로 여객기를 급파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우리 국민 수송에 속도를 낸 겁니다. 오늘 새벽 귀국한 우리 국민은 191명으로 대부분 교민이 아닌 성지순례나 여행 목적의 단기 체류객들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직 800명의 한국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7명의 여행객은 요르단으로 대피했고 30명은 내일 터키 항공 등을 통해 이스라엘을 떠날 예정입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인질로 삼은 100여 명 가운데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교민 중 일부가 가자 지구에도 거주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교민 대다수가 안전한 지역에 대피했다면서 단기 체류자를 중심으로 귀국 경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스라엘 상황을 더 지켜본 뒤 추후 여객기 운항 일정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TV조선 신경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희생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침공한 이스라엘 남부 국경 마을에서 민간인 시신 100여 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양측의 사망자 1,800명을 넘었고 하마스 지휘관 2명도 사망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국경을 뚫은 하마스 무장 세력이 오토바이를 타고 한 마을로 향합니다. 주민 차량이 마을 출입문에 다가오자 잠복해 있던 하마스 무장 세력이 무차별 총격을 가합니다. 이들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주민들을 공격했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남부의 협동농장 마을인 베에리 키부츠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시신 100여 구가 발견됐습니다. 일부 시신은 참수당한 상태였습니다. It's not a battlefield. It's a massacre. It's a terror activity. So you can look it about on yourself. It's something that I never saw in my life.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닷새째로 접어들면서 양측의 사망자는 1,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공습으로 하마스의 고위 간부 2명을 사살했고 사상자 집계와 별개로 무장대원의 시신 1,500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עזה לא תחזור להיות מה שהייתה וחמאס לא יהיה. נחסל את הכל. ייקח זמן. לא ייקח יום ולא ייקח שבוע. 한편 이스라엘은 레바논이 총 15발의 로켓을 발사했고 이 가운데 4발을 대공 방어망으로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이스라엘 방위군은 현지 시간 10일 시리아 영토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다수의 포탄이 발사됐다고 대응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발발 이후 시리아가 이스라엘 영토를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보신 대로 최근 멧돼지가 도심에 잇따라 출몰을 해서 시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지섭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보면 요즘 들어서 부쩍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뉴스들 많이 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 기자가 최근 산에서 멧돼지를 직접 만났다고요? 아, 예. 그렇습니까? 지난주였는데요. 저기 한양도성 서울성곽에 좀 부암동 자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가을철에 사람들 많이 가고 있는 거기가 요즘 야간에도 개방을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한 주택가에서 한 50m 정도 있는 지점에서 저랑 거의 한 3m 지점에 멧돼지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멧돼지가 아주 센스가 좋아서 저를 보자마자 바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저랑 그 멧돼지 사이에 철제 울타리가 없었으면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군요. 지금 뭐 서울 도심뿐만이 아니라 대구 도심, 부산 도심, 그리고 이제 화면 보셨겠지만 의정부 같은 경우는 경찰서 마당까지 뛰어들어와서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 사살됐는데요. 이렇게 지금 멧돼지가 전국 각지에서 출몰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이런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가을철이거든요. 네. 또 이렇게 가을철에 자주 멧돼지가 도심에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요? 두 가지 원인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랑입니다. 멧돼지가 10월부터 12월까지가 아주 활발한 번식철이거든요. 그래서 수컷들 같은 경우 이제 암컷을 찾아 헤매고 수컷들끼리도 영역 싸움을 하다 보니까 아주 이 호르몬이 혈기왕성해져가지고 활동 범위가 산을 넘어가지고 주택가까지 이제 내려와서 이런 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마주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먹이입니다. 이제 겨울철이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활동량을 비축을 해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나무 열매, 풀 같은 거를 많이 먹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사람도 많이 따가고 이러니까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인가 쪽으로 가면 먹을 게 많을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랑 마주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좀 이 시점에 멧돼지의 습성과 특성을 좀 우리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요약해서 말하자면 좀 과장할 수 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번성하고 있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요. 그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아프리카면 멧돼지, 아프리카면 사바나 뭐 이런까지 다 번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분류학적으로는 소랑 같은 초식 동물인데요. 스스로 육식으로도 진화를 해가지고요. 멧돼지 먹잇감 중에는 나무 뿌리나 열매뿐만이 아니라 개구리, 새, 새알, 심지어 뱀이나 도마뱀까지 먹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한반도 같은 경우는 곰이나 호랑이 표범이 사라진 사이에 생태계 최강자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육식을 하면서 진화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멧돼지 하면 사실은 육중한 몸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면 굉장히 날렵해요. 굉장히 날렵하고요. 속도도 빠르고. 멧돼지가 덩치가 가장 수컷 같은 경우는 280kg까지 자라고요. 달리는 속도가 시속 50km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달리는 탄환입니다. 달리는 탄환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지에 맞게 굉장히 적응을 잘해가지고 시력은 굉장히 안 좋은데 청각과 후각이 아주 뛰어나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위협을 느끼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돌진입니다. 그 돌진 때문에 사람이나 이런 뭐 엽사 혹은 이런 자동차가 그냥 부딪혀가지고 나가떨어져가지고 치명상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멧돼지를 만약에 마주치면 그러면 뭐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이게 인지 부조화 상태가 돼가지고 뭘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등산하실 때는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멧돼지랑 마주치면 절대로 소리를 지르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등 뒤를 보고 도망가셔도 안 됩니다. 멧돼지의 눈을 응시를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제 멧돼지가 돌진할 경우 어떤 곳에 숨을지를 좀 미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위나 산 같은 거 지형지물을 파악하시면서 등산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길이 아닌 곳은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소리 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가능할지. 그러니까요. 멧돼지와 함께 이제 가을철 또 다른 불청객 말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벌의 독이 얼마나 치명적이길래 사망 사고까지 일어나요? 말벌 같은 경우는 순수한 독성 같은 경우는 꿀벌보다 한 1.3에서 1.5배 정도가 좀 독하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덩치가 큰 만큼 또 한 번에 주입량이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아나팔락시스라는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꿀벌한테 쏘였을 경우 조금 어지럽고 따끔거리는 정도일 수 있는데 말벌의 경우는 이게 이 증상을 떠나가지고 쇼크 심한 경우 좀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 드물지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색깔들을 피해야 할 텐데 말벌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과 향기 뭐 이런 게 있겠죠? 있습니다. 일단은 말벌이 이제 둥지를 틀고 있는 이런 산에 가실 때는요. 절대로 어두운 색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색, 짙은 색은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말벌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오솔이나 너구리 색깔이 짙기 때문에요. 본능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요. 밝은 색을 일단 옷을 입고 향수도 자극적인 냄새 같은 걸 흥분시킬 수가 있어가지고요. 절대로 좀 권하지 않습니다. 풀 속에서 이제 사람들을 놀래키는 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심에서 종종 이제 출몰을 하는데 어떤 종류의 뱀들이 출몰을 하는 건가요? 지금 기록을 보면 뉴스를 보면은 가장 많이 출몰하는 뱀이 유혈목이라는 뱀인데요. 이게 꽃뱀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빨간색의 그런 뭐 우리가 시에서는 뭐 화사라고 하는 그 뱀인데 이 뱀이 머리가 이제 세모가 지지 않다 보니까 독이 없는 뱀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데 이 뱀도 어금니 쪽에 강한 독성을 뿜는 물질이 있어가지고요. 뱀은 뭐 머리 모양 보고 뭐 꽃뱀이다 아니다 판단을 섣불리 하지 마시고요. 일단 전부 다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보면 작더라도 잡으면 안 돼요. 도망가야죠. 절대로 잡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뱀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사람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도 좀 뱀을 보자마자 먼저 선제적으로 피하고 그리고 좀 그 뱀 자체가 도망갈 수 있게끔 좀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그 산길을 걸을 때는 쿵쿵 발소리를 내는 게 뱀이 사람으로 접근하는 걸 막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지섭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탑골공원이나 우리 주변의 일상을 그리는 미국인 화가가 있는데요.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335 탑골공원에 모여 장기를 두는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에런 코스로라는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 작가입니다. 그의 그림 속에는 탑골공원의 어르신도 있고 시장 속 어머니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평범한 인물들이 한 편의 기록으로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옷에 새겨진 글자, 거리의 간판 하나까지 정확하게 담아냅니다. 네, 우리 일상의 풍경을 미국인 화가가 그렸다니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이 화가는 미국에서 나고 자랐는데 2008년부터 우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아저씨 특유의 패션과 스타일에 흥미를 가지게 됐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그들과 교류하다 보니 그들의 인생과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작가는 한국의 아저씨 스타일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모습이라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그림으로 제대로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림이 완성되면 완성된 그림을 들고 그림 속 인물들에게 찾아가 보여주는데요. 처음에는 외국인 작가를 낯설어 하던 어르신들도 완성된 그림 앞에서 엄지를 척 치켜 올립니다. 그는 앞으로도 사람들 본연의 모습을 담고 있는 좋은 초상화를 그리고 싶다고 합니다. 요즘 서울 경운동에서 그의 작품 2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 청년 작가가 앞으로 또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이 13.4도, 충주 등 일부 지역으로는 한 자릿수를 나타내며 쌀쌀하겠는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는 기온이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서울과 대전이 23도, 광주와 부산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안으로 내일까지 높은 너울이 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후로는 낮 기온이 대부분 2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낮에도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